지난주에 산호제 디디돈역에 바트하고 칼츄레인이 만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산타크라라 쪽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에서 이제 6가지 그 이벤트가 있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특히나 여기가 미국이고 또 캘리포니아고 북가주인데 어떤 뭐 80년대 우리나라도 아니고 이런 디벨롭 하는 게 막 집중적으로 여기저기 막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이 쉽지 않죠. 그렇게 뭐 대통령이 하려고 해도 힘들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바트가 디디돈역에 오는 거는 20년 전부터 계획했는데 늦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 그래서 앞으로 5년 10년 안에 끝나는 거고, 산타크라라 시티가 다운타운을 디벨롭 하는 거는 그분들도 갑자기 하루아침에 계획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준비했다가 작년에 이제 1년 전에 발표했고, 앞으로 뭐 10년이라고 하지만 15년, 20년 안에 이제 잘 되겠죠. 또 나머지 뭐 저쪽에 그 콜메니빔에 있는 거, 그 다음에 산타크라라 칼츄레인 스테이션에 있는 것도 이제 그런 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대하는 게 다른 데보다도 부동산의 가격이 상승하는 요인, 그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강력하기 때문에, 작은 뭐 카이자나 코스코 하나 들어오는 거와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는데, 오늘은 이제 뭐를 얘기 드리려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투자를 할 때에 투자 대상과 이런 걸 좀 잘 우리가 알고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분석해서 투자를 직접 실행하는 거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이요, 크게 나누면 레지던셜하고 커머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주 목적이 있고 비즈니스용이 있잖아요. 그래서 커머셜이 좀 여기서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짧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주택은 레지던셜은 그냥 우리가 싱글 패밀리 하우스나 우리가 알다시피 콘도나 타운하우스 아니면 멀티 유닛으로 뭐 6가구, 12가구 이렇게 있는 뭐 듀플렉스 같은 거, 그런 가구가 있는 것이 그냥 레지던셜이에요. 근데 커머셜은 너무 다양한 게 웨어하우스도 있고 오피스 빌딩도 있죠. 그리고 쇼핑몰 같은 데 있는 리테일 샵들이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오피스 콘도라고 그래서 건물이 지금 이것처럼 쭉 있는데 이 하나를 예를 들면 뭐 800, 600 스퀘어 피트다 1000 스퀘어 피트를 따로따로 매매할 수 있도록 오너십이 있는 게 있잖아요. 이게 오피스 콘도나 비즈니스 콘도 뭐 이런 식으로 개념으로 얘기하는 것들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론을 받을 때 이 건물의 그 프로퍼티 부동산의 형태나 타입에 따라서 론 받을 때 달라집니다. 집은 뭐 집도 좀 달라지긴 하지만 거의 그건 좀 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흔히 커머셜에 투자하시는 분,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시는 분 중에서 경험이 그런 게 없으시거나 처음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열심히 다 이제 찾으러 다니셔서 어떤 거를 정해놓고 론을 알아봐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웨어하우스는 쉽게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냐면, 웨어하우스는 론을 받을 때 웨어하우스가 창고잖아요. 요새 이제 아마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웨어하우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집도 그렇지만 웨어하우스도 좋은 웨어하우스는 현금으로 사버립니다. 내가 준비를 어중간하게 하면은 그냥 다 놓쳐요. 그런데 웨어하우스는 그게 100만 불짜리다 그러면은 론을 기본적으로 뭐 80만 불 이상 받을 수 있어요. 집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웨어하우스는 건물이 안에 클리어된 실링이라고 하는데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사이에 내부 구조가 아무것도 없죠. 창고니까. 그래서 렉을 설치해가지고 뭐 이런 물건들을 쌓아놓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렉을 설치하면은 그냥 기둥하고 지붕하고만 딱 남는 거예요, 건물이. 그러니까 건물이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그대로 똑같은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콜레롤로 은행이 담보로 잡을 때 이 부동산이 변수가 없기 때문에 론투밸류라고 그러죠. 그 100만 불에서 론을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레스토랑을 하시는 그런 건물이라 가게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레스토랑이 있으면 다운페이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론을 적게 해줘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뭐 거기는 뭐 후드도 설치되어 있을 수 있고 키친 시설이나 뭐 이런 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계속 레스토랑이 들어오면 좋은데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론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이거는 원래 건물의 원래 상태에서부터 고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갈 때 이론적으로는 원상태로 돌려놓고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테넌트가. 그런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해서 커머셜은 그 지금 사려고 하는 물건이 더 서브젝트 프로퍼티가 오피스 빌딩이냐 리테일 샵이냐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론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걸 먼저 파이낸싱 쪽을 검토한 다음에 사는 걸 검토하셔야 된다. 사실은 요새 이제 집도 그런 추세죠. 예를 들면 옛날에는 안 그랬지만 지금은 프리어프로가 있어야 어디 오픈하우스 가서도 뭐 보고 이럴 수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셀러 입장에서는 레지던셜에서 이제 레지던셜로 돌아와서 얘기 드리면 셀러 입장에서는 바이어 되겠다는 사람이 뭐 많은 건 좋은데 고마운데 정말 이 사람이 나랑 계약한 다음에 30일 혹은 25일 안에 순조롭게 프로세싱이 잘 끝나서 에스크로에서 클로징을 할 건지 중간에 뭐 변수가 있으면 나는 타이밍을 놓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고 그래서 그게 제일 그분들이 컨시더링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론을 받는 거에서 뭐 문제가 없다는 어떤 프리어프로를 받아와야지 뭐 그것도 없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노땡큐다 이런 얘기죠. 기본적으로 뭐든지 하려면은 파이낸싱을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내가 맥시멈 론을 얼마를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뷰를 해본 다음에 부동산 사는 걸 이제 고민해보고 알아보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LTV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론 투 밸류거든요. 파이코가 이게 크레딧 신용 점수잖아요. 크레딧 스코어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됩니다. 론 투 밸류는 론 투 밸류 레이쇼 이거는 론을 받는 게 집을 우리가 사는 놈은 200만 불짜리 산다면 200만 불에 몇 프로를 론을 받을 건가 이게 론 투 밸류고요. 그러니까 론을 몇십 프로 받는가 이거고 DTI는 debt to income 레이쇼인데 인컴이 내가 한 달에 먼슬리 얼마다 그거에서 먼슬리 페이먼트가 얼마 나가는가 이거를 이제 따져보는 거예요. 한 달에 나가는 거. 파이코는 크레딧 점수죠.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요. 파이코는 크레딧 점수인데 파이코 점수가 커머셜 같은 경우는 한 740점 이상만 되면 더 이상 뭐 800이 됐든 815가 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다 똑같아요. 뭐 600 아래 되면은 그런 커머셜 론 받기는 좀 이제 어렵고 이제 우리가 레지던셜 보통 집을 사는 경우에는 파이코 점수가 780점 이상이거나 뭐 760점 이상이거나 740점 이상에 따라서 조금씩 융자 조건이 더 불리해집니다. 크레딧 점수가 낮으면 640점인 분이 크레딧 론 받는 거하고 740점이 론 받는 분이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파이코 점수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컴퓨터로 이거를 크레딧 스코어를 이제 메인터넌스 하기 때문에 뭐 여러 말이 시중에 있어요. 근데 그냥 우리가 기본적으로 딱 알아둬야 되는 거는 크레딧 카드를 우리가 보통 왜 여러 개 있으면 내가 쓰기 좋은 것만 많이 쓰게 되잖아요. 뭐 캐시백 해주는 게 높다든가 이런 거를. 그런데 카드는 3개가 만약에 있으면은 3개가 크레딧 리밋이 5,000불이라고 쳐봐요. 그러면은 한 500불에서 한 1,000불 정도 사이. 그러니까 총 리밋에서 내가 쓸 수 있는 총 리밋에서 10에서 20% 정도만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려면 카드를 여러 개 갖고 나눠서 써야 되겠죠. 좀 불편하긴 한데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크레딧 카드를 왜 리밋까지 뭐 쓰고 이러면 스코어가 나빠지냐 그러면 이제 그 컴퓨팅 하는 데서 뭐 어떻게 보냐면 이분은 돈을 그러니까 최대한 끌어당겨서 자기가 쓸 수 있는 만큼 다 갖다 쓰는구나. 한두 번이라도 맥시멈으로 쓰면은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한 명 한 명을 컴퓨터가 어떻게 보냐면 이 사람은 소비 성향이 어떻다 하는 거를 파악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짜놨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카드를 맥시멈으로 쓰는 사람은 소비성이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리밋에 10에서 20%만 쓰면은 총체적으로 쓰는 금액은 똑같은데 한 달에 점수가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고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전번 달에 쓴 거에서 뭐 10%만 갚고 이걸 자꾸 다음 달 넘기면은 점수가 나빠지는 거고 전번 달에 쓴 걸 이번 달에 100% 다 갚고 이번 달에 쓴 걸 다음 달에 100% 다 갚고 그렇게 해야지 좋은 점수가 돼요. 그래서 뭐 10% 갚으면 된다고 그 크레딧 카드 사용한 비일에서 자꾸 오잖아요. 또는 뭐 내가 안 쓰는데 캐피털원이나 아멕스나 어디서 막 카드 만들라고 오는 것을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 뿌듯하게 생각하시는데 전혀 뿌듯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막 엄청 대단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은 마케팅하고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줘야지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광고하는 것이니까 절대 이거 10%만 갚고 내가 90%는 다음 달로 넘겨도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카드 뭐 만들라고 많이 온다고 해서 그 카드 뭐 많이 만들어서 절대 이게 좋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도 필요 없고요. 파이코 이게 점수를 관리할 때 자동차 활보해가지고 하면은 점수가 올라간다더라 뭐 이런 얘기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처음에 자동차 환불을 딱 하기 시작할 때는 여기서 크레딧 체킹할 거 아니에요? 자동차 환불을 주는 데서, 파이낸싱 쪽에서. 그때 점수가 내려가죠. 왜 내려가느냐면, 크레딧을 체킹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에서, 아, 이 사람이 돈을 빌리려고 하는구나. 돈을 쓰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알아보는구나. 그러면 이제 조심해야 되니까 크레딧 점수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다고요. 그래서 매달 할부를 60개월 동안 잘 내고 있어. 그러면, 소비 성향을 보거든요. 트렌드를 보는데, 37개월 됐는데 한 번도 안 넣고 매달 돈을 잘 내고 있어. 그러면 크레딧 점수가 올라가요. 그래서 60개월이 돼가지고 페이오프 끝났다. 그러면 아, 이 사람은 신용 상태가 아주 그러니까 건전하구나, 마인드가. 그래서 점수를 올려주는 거예요. 원리가 그런 식으로 됩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실수로 뭐 해서 내가 점수가 지금 620점이야, 740점이야. 그러면은 이 점수를 파이낸싱 쪽에서 볼 때 앞으로 1, 2년, 3년 안에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할 때는 파이코 점수를 올려놔야 돼요. 레지던셜 뭘 파이낸싱을 한다면 780점 이상 가 있어야지 최고 점수고, 그 다음에 커머셜로 뭘 한다면 740점 이상 돼야지 최고 점수가 되는 겁니다. 뭐 늦은 적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이제 원인이 내가 돈이 없어서 아니면 내가 실수해가지고 돈을 늦게 내게 됐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주소가 바뀌고 내가 주소 바뀐 걸 뭐 연락을 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은 그걸 페이퍼로 서류로 그걸 확보를 하신 다음에 이메일이나 크레딧 뷰로에다가 얘기를 하면 돼요. 점수를 알아보고 본인 점수는 무료로 알아볼 수 있거든요. 소프트 풀아웃 하는 방법이 있어요. 뭐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많이 아시겠지만 소프트 크레딧 풀아웃이라고. 풀아웃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내 크레딧을 크레딧 뷰로에 있는 내 크레딧 상황을 뽑아내는 건데, 이제 소프트하고 하드는 뭐 어떻게 다르냐면은 정식으로 뽑는 것은 은행이 파이낸싱 해줄 때 뽑는 거고, 이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내 거 하나만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익스피리언하고 뭐 트랜스 유니하고 이큐팩스하고 세 개의 크레딧 뷰로가 있으면은 그 중에 한 군데 거만 내가 뽑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정확하진 않지만 대충 다 알 수 있습니다. 은행은 이제 론을 해줄 때는 정식으로 지금 말씀드린 세 개의 크레딧 뷰로의 점수를 다 뽑아요. 그 다 뽑아가지고 760점, 775점, 790점 세 개가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중간 점수 775점을 돈을 빌리는 바로의 점수로 크레딧 스코어라고. 근데 어쨌든 이걸 뽑아와가지고 점수가 갑자기 떨어졌어요. 예를 들면 뚝 떨어졌는데 이거 내용을 보니까 내가 뭐 한 달 늦게 냈다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내가 잘못한 게 아니면은 그 크레딧 뷰로에다가 내가 이거 잘못한 거 아니다. 저쪽에서 이렇게 뭐 서류를 늦게 보내줘서 그랬다. 그러면은 그 페이퍼를 확보하고 계시고 같이 보내주면 되죠. 그러면 크레딧 뷰로에서는 컨슈머가 딱 얘기한 것 때문에 이걸 다시 원상으로 돌려줘요. 늦었다는 걸 안 늦은 걸로 바꿔줘요, 일단. 바꿔주고, 거기가 예를 들자면 뭐 아멕스 카드면 아멕스 카드에다가 연락을 하는 거예요. 본인이 이거 자기들이 잘못한 게 아니라고 하는데 하고 딱 보내요. 그럼 30일 안에 여기서 통지가 와야 돼, 반드시. 그러면 아멕스에서 자기들이 보고 자기들이 잘못한 거로 인정이 되면 오케이. 아니면 우리가 잘못한 거 아니고 저쪽에서 늦게 냈어. 그러면 점수가 다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냥 적당히 놔두시면 안 되고. 그래서 가끔 뭐 돈 안 들고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본인이 뽑으면 크레딧 스코어에 영향을 안 주거든요. 크레딧 체킹해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점검을 해 놓으셔야, 관리를 하셔야 돼요. 파이코는 뭐 여러 가지 다른 얘기도 할 수 있는데, 뭐 신용 상태가 좋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거기서 히스토리가 다 나오는 것이니까요. 근데 은행이 그 네. 크레딧 체크할 때 하드 체크업을 왜 하는 거예요? 론 빌릴 때만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크레딧 카드 낼 때는 그냥 소프트로 하고. 크레딧 카드는 뭐 내가 여기 크레딧 카드 쪽은 잘 몰라서 세 개를 다 뽑는지 하나 뽑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 하드 체크업은 주로 론할 때 하는 거고, 예. 그다음에 세 군데 다 알아본다 이 얘기신 거죠? 예. 세 군데를 해서 중간 점수를 씁니다. 서로 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살 프라이머리 레지던셜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고 투자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그 론을 몇 프로를 받을 수 있는가, 이게 이제 알아야 되는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레지던셜 홈을 싱글 패밀리 하우스 콘도도 타운하우스 뭐 살려면은 기본이 20%예요, 모기지가. 그죠? 그 20%를 다운하고 다운 페이먼트 하고 그다음에 80%를 론을 받는 거예요. 홈 모기지 이제 받는 거지. 커머셜 아니고 레지던셜이라면. 뭐 이런 기준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연방 정부가 투자한 정부 투자 기관이 프레디맥하고 페니맥가 있어요. 거기서 모기지 채권, 우리가 이제 론을 하면은 그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채권이잖아요. 그 모기지 채권을 가지고 사고팔고 하는 그
모기지 채권의 세컨더리 마켓에서 시장에서 투자 시장에서 거의 뭐 한 8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는 게 경우에 따라서 점유율이 다르긴 하지만 프리디메이하고 페니메예요. 그래서 여기서 기준을 정하면 모든 모기지론을 하는 데서는 거기를 다 따라야 돼요. 간접적으로. 정부가 리드하는 거죠. 특히 이게 서브프라임 난 다음에 더 이제 강화됐는데 소비자를 보호한다. 이런 의미로 이제 이 여러 가지가 이제 가이드라인이 바뀌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그게 20% 다운하고 80% 론 받으면 되는데 내가 20% 다운할 돈이 없어. 그러면 론을 못 받느냐? 그렇지 않죠. 뭐 10%나 5%나 3% 해도 론은 받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융자 조건이 금리가 높다든가 여러 가지로 불리해지는 겁니다. 이게 위로 갈수록. 반대로 내가 20%보다 더 다운하겠다. 론 많이 받고 싶지 않아. 그러면 25%, 30%, 40%, 50% 함에 따라서 융자 조건이 더 유리해져요. 금리가 약간 더 낮아진다든가 여러 가지. 그 정도만 이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론을 해주는 은행 입장에서 싱글 패밀리 하우스보다 좀 조건이 안 좋다고 봐요. 돈을 빌려주는 입장에서. 왜 그러냐면 이게 한국말로 하면 집합 건물 비슷한 거잖아요. 디태치가 아니라 어태치 서로 붙어 있거나 바로 가까이 있잖아요. 화재가 나면 같이 불이 날 염려가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변수가 많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적으로 어떤 은행은 항상 론을 해줬는데 문제가 생기면 법적 절차를 거쳐서 돈을 회수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싱글 패밀리 하우스 랏이 하나 별도로 있는 거하고 붙어 있는 건물은 땅이 지분이 서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행이 권리 행사를 할 때 내 마음대로 하기가 쉽지 않죠. HOA 통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다 있잖아요.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콘도나 타운하우스는 25% 이상 다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멀티 유닛 예를 들면 8가구 아니면 뭐 12가구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구가 있는 것을 다운할 때는 금리가 낮을 때하고 높을 때하고 다른데 금리가 높을 때는 똑같은 론을 80만 불 론을 받아도 한 달에 내야 되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먼슬리 페이먼트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다운을 더 해야 돼요. 부담이 많아지니까 은행 입장에서. 그래서 여러 유닛을 갖고 있는 그런 건물을 살 때는 다운페이를 뭐 40%, 50% 어떨 때는 55%까지 해야 될 때 있어요. 근데 금리가 이제 낮을 때는 먼슬리 페이먼트가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다운을 뭐 5%, 10% 더 좀 덜해도 되는 그럴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경제 사이클에 맞춰서 다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론을 전체 사는 가격의 비율로 따지면 이렇다. 그 다음에 이제 DTI를 놓고 보면은 DTI는 어떻게 따지냐면요. 이게 인컴이고 이게 데이지니까 이게 론 먼슬리 페이먼트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이 있는데 홈모기지는 대충 한 달에 내가 10,000불을 번다. 그러면은 5,000불을 나가는 게 있으면은 5,000불 아래일 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5,000불은 이제 PITI라고 하는데 먼슬리 페이먼트 나가는 모기지 페이먼트 뭐 2,800불 그 다음에 홈 인슈런스 매달 얼마 나가는 거 먼슬리로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프로퍼티 텍스를 먼슬리로 따졌을 때 그걸 다 합한 금액이 5,000불 아래다. 내 먼슬리 인컴은 한 달에 10,000불인데 그러니까 50% 아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레지던셜 쪽에서 할 때는 이렇게 따져요. 그 다음에 아까 멀티 유닛은 이제 이게 4유닛 이상은 요거 이제 4유닛이 어떻게 되냐면요. 개인이 모기지를 받을 때는 4유닛까지는 개인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5유닛부터는 이게 커머셜 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유닛은 커머셜 론은 그러면 5유닛부터 커머셜 론이냐? 그렇지 않아요. 4유닛부터 커머셜 론이에요. 그러니까 4유닛은 겹치죠. 개인으로 받을 수도 홈모기지도 받을 수도 있고 커머셜 론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5,000불 이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가시죠? 먼슬리 모기지 페이먼트, 홈 인슈런스, 프로퍼티 텍스 이런 거를 합친 금액을 비용으로 계산하다. 생활비는 여기 안 들어갑니다. 유틸리티 뭐 이런 비용은 안 들어갑니다. 이 10,000불의 인컴은 W2 페이스탑을 받는 웨이지 어너는 내가 받는 그로스 인컴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내고 4K 빼고 이래서 넷 인컴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런 거 다 디덕트하기 전에 그로스 인컴을로 가지고 계산해요. 그리고 이제 여러 다가구의 그 멀티 유닛 레지던셜을 살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 비용이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 비용이 어떻게 복잡해지냐면 8가구다. 8유닛짜리 이런 이제 가구면은 렌탈 인컴이 먼슬리로 쭉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여기서 프로퍼티 텍스하고 홈 인슈런스 내고
여기 론이 있으면 monthly 모기지 페이먼트도 당연히 빼지만 뭐를 또 빼야 되냐면 메인터넌스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있잖아요. 그런 거 다 빼야 되고 내가 직접 안 하고 monthly 메인터넌스 하는 회사를 통해서 이 부동산을 관리하면은 거기 나가는 비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인컴을 따질 때 NOI라는 걸 따져요. NOI가 뭐냐면 Net Operating Income이에요. 그러니까 총 들어오는 렌탈 인컴 8가구에서 들어오는 돈에서 그런 모든 비용을 빼고 내가 받는 Net Operating Income이 얼마인가가 DTI 인컴을 따질 때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커머셜 성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제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지냐면 렌탈 인컴에서 들어오는 게 예를 들자면 한 달에 12,500불이다. 그러면 Net Operating Income이 12,500불이다. 이거저거 다 빼고 들어왔더니 그런데 나가는 돈이 10,000불이 되면 요 정도 되면은 이제 론이 가능한데 이 DTI를 계산할 때요. 거기서는 이제 DTI라고 그러지 않고 DSR이라고 다르게 얘기하지만 개념은 같은 겁니다. 12,500불이 돈이 Net Operating Income으로 들어와야 돼요. 한 달에. 그 다음에 나가는 돈은 10,000불. 그러면은 한 1.25 정도 되죠? 프로가죠? 125% 정도 되잖아요. 여기서 받는 돈. 그러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투자가인 내가 온 비즈니스를 해서 인컴을 벌어들이거나 내가 IT 엔지니어라서 내가 매달 받는 웨이지하고 상관없이 내가 투자한 이 커머셜 개념은 투자한 프로퍼티에서 나오는 총 이익이 돈이 나가야 되는 먼슬리 페이먼트하고 이런 거 다 합친 거에 125% 이상 돼야 돼요. 이게 은행마다 달라요. 어떤 은행은 140%를 요구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120%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요. 130% 하는 데도 있고. 그러면 140%를 요구하는 데는 뭐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인컴이 충분히 많아야 된다.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정적으로 보고 론을 까다롭게 해준다는 얘기고 1.2나 1.25를 하는 데는 좀 더 적극적으로 론을 해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10,000불이 그 익스펜스였죠. 그 지금 계산할 때. 그렇죠. 이거 12,500불이 NOI고. 예. 이게 이제 예. 그렇죠. 이게 12,500불이 NOI고. 예, 그 밑에 게 이 10,000불은 모든 비용. 예, 모기지 페이먼트, 인슈런스, 메인터넌스 다 해가지고 이게 10,000불. 예, 모든 그러니까 살짝 남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예. 예. 또 여기 이런 거를 계산할 때 8유닛이 그대로 풀로 지금 너무 위치도 좋아서 렌탈 인컴이 다 나오고 있다 하더라도 여기서 이제 공실률을 따져요. 100% 이게 1년 내내 앞으로 10년 동안 계속 8개 유닛이 꽉 차 있다고 할 수 없다. 은행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비율을 따져서 얼마 퍼센테이지 뺍니다. 그게 보수적으로 이제 계산을. 은행이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투자하는 사람이 그 은행 까다롭네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반대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은행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제 저는 전부 다 캐시로 올 캐시로 다운하고 건물을 사시려고 하시는 분한테 반드시 론을 몇십만 불이라도 받으라고 하는 이유가 은행은 이렇게 보수적으로 보잖아요. 그럼 내가 바이어로서 이걸 보는 뷰하고 나를 도와주는 부동산을 보는 뷰하고 그 다음에 론이랑 계약이 돼가지고 클로징 할 때까지 에스크로하고 타이틀 컴퍼니가 보는 뷰하고 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은행은 론을 해주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어떻게 보면 도와주는 거예요. 까다롭게 하는 게 좋은 거죠.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과연 이게 내가 살만한가? 은행이 이렇게까지 안 된다고 막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까지 사야 되나? 그런 걸 한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이제 기회가 되는 것이죠. 보통 지금 일반 레지던셜 집을 살 때는 아무도 이제 신경 안 쓰는데 땅에 대한 오염 여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미국에서 이제 오래전부터 그 로컬로 하시던 백인 이제 할아버지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90년대까지 그런 거 하나도 문제 안 생기고 잘 사고 팔았는데, 괜찮아만 이제 그런 식으로 하시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는 모든 은행이 땅에 오염의 이슈가 있으면은 아예 론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일반 홈모기지를 할 때는 그런 걸 보지 않습니다. 근데 커머셜을 할 때는 저 땅이 이제 오염이 됐나 안 됐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옆에 세탁소가 있었거나 그 자리에 있었거나 옆에 있었거나 가스스테이션이 있었거나 해가지고 지하에 그런 오염이 되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죠. 오염이 되어 있으면 론을 이제 안 해주는 거예요. 이제 그게 1단계 2단계가 있고 그거를 땅을 다 파가지고 옮겨서 다른 흙으로 이제 메꾸고 이런 방법이 있는데 한 2-30만 불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이제 시티나 카운티에서 이제 와칭을 하고 모니터링하고
심각하면은 자기들이 인을 걸어버려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걸어놓고 완전히 환경오염이 해결되면 린을 풀어주는 거죠. 매매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근데 이제 산타모니카 LA 쪽에 그런데 상권이 아주 활발한 데는 땅이 오염이 됐든 땅을 안 팔든 상관없이 위에 건물만 매매를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장 돈이 잘 벌리니까. 그런 건 이제 예외적이고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오염을 측정하는 것도 당연히 인바이러먼탈 인스펙션을 해야 되니까 비용이 들어가겠죠. 웬만한 건물은 2천에서 한 3,000불 들어가거든요. 당연히 론 하는 사람이 이걸 다 부담해야 돼요. 커머셜은 이제 비용도 그 금액도 커지지만 비용도 일반 홈 모기지 하는 것보다는 몇천 불 더 들어가죠, 비용이. 그렇고 커머셜 쪽에서는 비용을 따질 때 어떻게 따지냐면 부양가족이 있으면 생활비를 10,000불씩 다 빼요. 부부 2명이면은 20,000불 빼는 거고 4명이면 40,000불 빼는데 부양가족의 인원수를 어떻게 계산하냐, 카운트를 하냐. 텍스 보고에 나오는 사람만 텍스 보고에 4명이 돼 있으면 4명 거 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인컴은 아까 얘기했듯이 레지던셜 할 때는 지금 10,000불 여기 제가 적은 거 그게 온 비즈니스 하시는 분이든 아니면 W2 인컴을 가지신 분이든 이제 인컴을 계산하시는 거고 이 커머셜 쪽에서는 아까 얘기한 대로 사려고 하는 부동산에 나오는 렌탈 인컴이 그게 제일 중요해요. 바이어가 따로 인컴이 있는 거는 그냥 참고고 여기서 인컴이 충분히 나와야 된다는 게 론해주는 은행의 입장이고 주장이에요. 여기서 돈 페이할 게 충분히 나와야 된다. 그래서 아까 120, 140% 얘기하는 게 그런 논리입니다. 개념이 이제 커머셜하고 이쪽과 개념이 이해가시죠? 커머셜 경우는 디폴트 때 그 오너한테 거기 오지 않죠 보통. 그 빌딩 자체만 그게 그건 이제 어떻게 그 오너십을 해놓느냐에 따라 달라요. 예. LLC를 해놓으시거나 코퍼레이션으로 엔터티를 해놓거나 개인 이름으로 해놓은 거에 따라 다르죠. 그리고 이제 커머셜은 텍스 보고를 3년치가 필요해. 레지던셜은 2년만 보죠. 그런데 이쪽은 3년을 본다. 그러니까 3년을 본다는 건 뭐를 의미하냐면은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3년 동안 여기서 렌탈 인컴이 얼마가 나오고 있었는지. 지금이 2025년이면 2024년 텍스 리턴이 가장 중요하긴 하지만 23년, 22년에는 렌탈 인컴이 얼마가 나왔는지를 보는 거예요. 전체적인 트렌드를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홈모기지는 현재 시점에서 2년 혹은 그냥 1년만 가지고 인컴이 얼마가 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는 뷰가 서로 다르죠. 그래서 커머셜 프로퍼리는 강남의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여기에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건물에 리테일샵이 4개가 있어요. 그러면 4개의 리테일샵에서 얻는 렌탈 인컴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 부동산의 가격이 결정이 돼요. 그렇겠죠. 여기서 이익이 얼마 나는가의 밸류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케이션이 좋으면 장사가 잘 되고 렌트비가 많이 받을 테니까 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요. 그래서 그 안에 그 테넌트를 어떻게 구성하는가, 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장사 지금 안 되고 구두 수술하는데 이런데 막 몇 개 들어와 있는 거 하고 스타벅스나 다른데 이런 게 구성 잘 돼 있는 거 하고 부동산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오너가 된 다음에 테넌트들을 장기적으로 롱텀으로 바꿔가면서 계속 이 밸류를 올릴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이건 너무 깊이 들어가면은 할 얘기가 많으니까 그 정도만 하고요. 론은 이제 결국은 받을 때 론 하시는 분들하고 상의해서 이제 그런 거는 하시면 되고